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국적으로 1단계로 완화하고 고위험 시설 10종에 대한 집합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입법 예고안을 발표한 이후 각계에서 비판이 잇따르며 올해 말 개정을 마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신호위반 단속이 가장 많이 일어난 10곳 중 4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병 비율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자제 권고 수준으로, 비수도권은 1단계 허용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영유아 관련 사회복지시설도 운영을 재개하게 됐는데요. 일상생활에 가까워지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10월 초에 있었던 2번의 연휴와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이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자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전국적으로 1단계로 완화하고 고위험 시설 10종에 대한 집합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와 1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고위험 시설의 운영 여부입니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뷔페, 대형 학원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해 집합 금지가 이뤄졌는데 1단계로 완화되면서 방문 판매를 제외한 10종 업체가 문을 열게 됐습니다. 대신 이들 고위험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특히 유흥시설은 추가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간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빗장은 풀되 시설별 방역 조치는 강화한 겁니다. 특히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 수칙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결혼식장, 워터파크 등 16종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관리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의 경우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 조치가 유지됩니다. 또 수도권 소재 교회는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고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조치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 금지 등이 내려질 수 있다며 여기에 추가로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맞춰 교육부도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크게 제한됐던 등교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기존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수도권 학교의 경우 지침을 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교육부는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은 주 3회 이상 등교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돌봄 공백과 학습 격차를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 정부 지침과 별개로 학교 자율 운영의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일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확대하더라도 코로나19 지원 인력을 늘려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을 나누고 쉬는 시간을 조정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도 함께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단풍나무들이 붉은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달 초 첫 단풍이 시작된 오대산은 벌써 산 정상에서부터 70% 정도가 오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되면서 주말 하루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한 산행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0여 명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등 산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가을산을 찾은 탐방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꼈고 거리 두기를 지키며 산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지금 2m 거리 두기 하고 있는데 뭐 가족끼리는 뭐 붙어 있더라도 이제 타인들하고 이제 뭉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벌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정부도 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광 자제를 권고하는 등 가을산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광버스의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을 제한했고 케이블카 탑승 정원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설악산 울산바위와 지리산 바래봉 등 단풍객들이 몰리는 주요 탐방로 21곳은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악회 등 단체로 식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서 가급적 자제를 당부드리고요. 이달 말부터는 유튜브를 통해 주요 국립공원의 단풍 영상이 제공돼 집에서도 가을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는 3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발병률은 낮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자들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발병자 숫자는 만 9세 이하가 14.8명에 그쳤고 20대부터 50대까지는 비슷했지만 60대부터 급증해 90대는 87.8명에 달했습니다. 90대 이상이 9세 이하 어린이보다 6배가량 많았습니다. 인구 대비 비율로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장년층과 고령층의 감염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경기도 내 전체 확진자 가운데 63%는 수도권 유행이 발생한 지난 8월과 9월 2달 동안 감염됐습니다. 더구나 추석 연휴를 계기로 귀성 귀경에 따른 사회적 이동이 급증한 데다 감기 등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되는 가을철을 맞아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고령자들은 기저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아 감염 시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순 치명률을 계산하면 약 1.72% 정도입니다. 현재 중환자 치료를 중인 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이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가올 동절기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좀 더 내려가는 다음 달 중순 무렵이면 불청객, 독감 환자가 늘기 시작하는 때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 불의의 사고로 독감 백신 접종까지 늦어져 건강관리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아침 저녁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올해는 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도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독감은 백신을 통해 대부분 막을 수 있지만 문제는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로 백신 접종이 3주나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신이 효과를 보려면 접종 후 2주 이상 걸리는데 자칫 독감 유행기까지 국가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은 더 큰 문제입니다. 증상이 비슷해 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역 체계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코로나는 무증상부터 간단한 감기 증상, 심한 폐렴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워요. 전문가들은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적절한 운동은 면역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 질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은 운동과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의심 증상 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말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 하지만 법 시행이 무색할 정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적발 건수는 많았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신호위반 적발이 가장 많은 10곳 중 4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한 곳에 불과했는데 되레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속도 위반이 많은 상위 10곳 중 어린이 보호구역이 한 곳 포함됐습니다. 지난 7월 경기 김포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해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운전자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하다고 볼 수 있는 통계입니다. 특히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지날 때에는요, 더 어린이들이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를 꼭 더 기울여야 됩니다. 어느 장소보다 돌발 상황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더 필요합니다. 요새 안마의자를 들여놓은 가정들이 많이 늘었죠. 하지만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골절 같은 사고도 적지 않고 특히 6세 이하 어린이가 다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자동 작동하는 안마의자의 다리 길이 조절부에 역류와 모형을 놓습니다. 모형에 다리가 끼어 꺾일 정도인데 조절부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험이긴 하지만 이런 아찔한 사고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안마의자에 올라가서 놀던 중에 애가 이제 스스로 리모컨 전원 버튼을 눌렀던 것 같아요. 조절되는 그 사이에 아기 다리가 이제 끼어가지고. 최근 3년여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상해 사고는 170여 건. 연령별로는 6세 이하 역류아가 가장 많이 다쳤습니다. 이 역류아 사고의 절반이 끼임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할 제도적 방법은 없습니다. 안마의자는 전기와 관련된 안전 인증만 받고 그 외에는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국내 14개 안마의자 업체 중 끼임 감지 센서가 없거나 센서 기능이 미흡한 세계사들에게 개선을 권고해 해당 업체들이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율안전기준 마련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와 함께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안전기준 마련과 같은 안마의자 업계 전반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한편 소비자원은 끼임 사고가 났을 때 전원을 끄면 조절부가 더 수축될 위험이 있다며 함부로 전원을 끄기보다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입법 예고안을 발표한 이후 낙태죄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낙태죄 논의가 후퇴했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땅 위에 눕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낙태죄 관련 입법 예고안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관련 논의가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합니다.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 법 조항이 유지된 점,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과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처벌을 끝내 유지하면서 권리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 14주라는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정반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며 태아 살인을 합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 이번 입법 예고안과 관련해서 각계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정부가 올해 말 개정을 마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직도 연간 수십 명의 임산부가 임신이나 분만과 관련한 질환으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통계청 집계 기준은 2009년부터 10년간 임신 또는 분만과 관련해 숨진 산모는 연평균 49.8명이었습니다. 출생아 10만 명당 숨지는 임산부를 뜻하는 모성 사망비도 2018년 기준 11.3명에 달했습니다. 임산부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출산 후 출혈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출산 직후 출혈은 그나마 병원에서 신속히 처치하는 편이지만 이후에는 출혈이 있더라도 오로와 구분하기 어려워 치료 적기를 놓치기 쉬워 유의해야 합니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2008년에는 없었지만 이후 새로 생긴 제도가 있습니다.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집을 옮길 때 정부가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 절차가 복잡한 데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범죄 피해자가 많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 건수는 2017년 6,900건에서 지난해 13,700건으로 2년 새 2배 늘었지만 최근 1년간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범죄 피해자는 53명에 그칩니다. 이사를 마친 뒤 이사비 영수증, 부동산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범죄 사실 신고 이후 이사비 지원 신청까지 평균 71.8일, 신청 후 이사비를 지급받기까지는 평균 16.3일이 걸렸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뒤 이사를 하고 또 비용을 지원받기까지 석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한 피해자는 귀갓길에 집까지 따라온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뒤 이사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지원까지 50여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데 이사비 지원은 검찰에서 맡고 있어 검찰청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전체 피해자 신변 보호 사업을 일원화하고 또 지원 절차, 집행 방식을 개선하여서 피해자 편의 위주로 신속히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위치 확인 장치 지급과 이사비 지원에 총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올해 2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도심거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은행나무. 보기는 좋지만 고릿한 냄새를 풍기는 열매 때문에 골칫덩이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가로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랑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우거진 가로수길을 따라 노란 은행 열매가 툭툭 떨어져 있습니다. 자칫 밟기라도 하면 고약한 냄새에 인상마저 찌푸려집니다. 가을마다 이렇게 은행나무를 밟음으로써 불편한 거 그리고 악취가 너무 심해서 곤란하던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문제를 내년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이맘때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기계로 미리 털어내거나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수진망을 다는 작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로수 수종 교체 작업이 이어질 정도. 하지만 그럼에도 은행나무는 도심 가로수로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영도 아름답지만 무엇보다 각종 공해에 강하다는 겁니다. 항산가스라든지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같은 이런 그 유해 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하는데 아주 이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수종이거든요.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좋은 수종이다. 서울시는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대신 열매를 맺지 않는 수나무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3년 전부터 진행 중입니다. 올해도 버스 정류장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체 작업을 하고 뽑은 암나무는 공원 등에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서울의 가로수 30만 7천여 그루 가운데 은행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1%, 10만 8천여 그루로 가장 많습니다. 비록 악취나무라는 오명을 받고는 있지만 가로수로는 사랑받는 은행나무. 노란 낙엽으로 가을을 알리는 전령사로서의 역할은 변함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5회 중소개별 PP 제작 지원 공모사업에 육아방송이 지원사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언론학회와 롯데홈쇼핑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모사업에 육아방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의 생존 전략을 점검하라 프로그램을 지원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 제작 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 개별 PP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올해로 5회째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동화를 통해 마음의 휴식을 갖는 내 아이를 위한 동화입니다. 힐링을 선물할 동화 한 편 감상해 보시죠. 그물을 물어뜯는 아기 원숭이. 캄캄한 밤이 되자 세찬 비바람에도 아기 원숭이는 엄마를 구하러 사냥꾼의 집으로 내려왔어요. 엄마를 구하려고 제가 왔어요. 아니 얘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러다가 너까지 잡히면 어쩌려고 그래. 어서 빨리 가거라. 어서. 엄마는 괜찮아. 소리 죽여 외치는 엄마의 울음소리에도 아기 원숭이는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전 뭐든지 할 거예요. 강가에서 돌 던지기도 하고 나무 타는 법도 배워야 해요. 세찬 비바람에도 아기 원숭이는 그 작은 입으로 그물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사각사각사각, 사각사각사각. 이상한 소리에 밖으로 나온 사냥꾼의 어머니는 아기 원숭이가 그물을 물어뜯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고 저런, 제 애미를 구하려고 아기 원숭이가 내려왔구먼. 그래, 못된 사람보다는 100배는 낫네 그려. 아가야, 걱정 말아라. 내 네 애미를 구해주마. 사냥꾼의 어머니는 엄마 원숭이를 그물 밖으로 꺼내주었어요. 엄마 원숭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한 뒤 아기 원숭이를 등에 업고 깊은 산속으로 돌아갔대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산과들이 붉은 빛으로 물드는 단풍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에 단풍놀이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겠습니다. 특히 예년처럼 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광은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크기에 삼가야겠습니다. 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달 말부터는 유튜브를 통해 주요 국립공원의 단풍 영상이 제공되니 안전한 가정에서 가을 단풍을 즐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육아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